바람이 거세게 불던 그날, 거제도 끝자락의 외딴 절벽에서 저는 죽음을 맞을 뻔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목숨 바쳐 키운 아들의 손에 말이죠. 엄마, 이젠 편히 쉬세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아들이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그 아이가 저를 절벽 끝으로 밀고 있다니요. 민준아, 뭐 하는 거니? 제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민준이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만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엄마도 이해해 주실 거죠? 그 말과 함께 민준이가 저를 더 세게 밀었습니다. 저는 발을 헛디뎠고 순식간에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떨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절벽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민준이의 냉혹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용서에서 시작된 가족. 제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 한철수와는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냉혹했어요. 불임.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남편이 위로해 줄 때마다 저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는 아내로서의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불임 진단 후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이라고 했지만 셔츠에 밴 낯선 향수 냄새와 젊은 여자로부터 온 애매한 문자들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철수가 젊은 여자와 친밀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나서야 모든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철수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경수가 미안해. 나한테 아이가 생겼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철수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후배와의 불륜으로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그 여자는 아이만 낳고 사라졌어. 경수가 이 아이를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배신감과 동시에 묘한 희망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어요. 아이요. 제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이 말이에요. 갓난아기 민준이를 처음 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체가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철수를 닮은 듯한 눈매와 입술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 자식처럼 키우겠어.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준이를 제 호적에 올리고 법적으로도 완전한 모자 관계를 만들었어요. 주변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남편 배신까지 용서하다니 저 여자 참 대단해. 자식이 그렇게 간절했나 봐.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민준이가 제 품에서 웃으며 잠들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거든요. 민준이는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어요.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저에게 늘 다정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 이래서 아이를 키우는구나. 이 작은 존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구나 싶었어요. 철수가 5년 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에도 민준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30살이 된 민준이는 여전히 저를 잘 챙겨주었고
가끔 여자친구 미정이와 함께 집에 놀러 오기도 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어머니 자랑을 워낙 많이 해서요. 미정이가 처음 인사할 때도 참 예의 바른 아이구나 싶었습니다. 키도 크고 예쁘기까지 한 게 우리 민준이와 잘 어울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늦둥이 아들이 효자로 자라주고 예쁜 며느리감까지 데려오고 세상에 이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이 모두 가짜였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배신의 절벽. 엄마, 거제도 여행 어때요? 날씨도 좋고 바다 구경도 하고요. 민준이가 갑자기 여행을 제안했을 때 저는 기뻤어요. 요즘 민준이가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미정이도 함께 간다니 더욱 좋았습니다. 그래, 좋다.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네. 거제도에 도착한 첫날은 정말 즐거웠어요. 맛있는 회도 먹고 바다도 보고 예전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 바다에서 놀던 추억을 떠올리며 함께 웃었어요. 엄마,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가요. 거제도 남쪽 어느 섬 둘레길인데 정말 아름답대요. 민준이가 제안한 곳은 거제도 끝자락의 작은 섬이었어요.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는데 관광객도 거의 없어서 조용했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 둘레길을 따라 걸으며 바다를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하지만 점점 사람이 없는 외진 곳으로 향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여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절벽 끝에 다다랐을 때 저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발밑으로 보이는 바다가 너무 깊고 거칠어 보였거든요. 괜찮아요. 엄마,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고 절벽 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이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까요? 민준아, 나 무서워. 엄마, 민준이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그곳에는 제가 아는 다정한 아들의 모습이 없었어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그 순간 민준이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는 균형을 잃었어요. 민준아! 제가 비명을 지르며 민준이의 팔을 잡았지만 민준이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엄마도 이해해 주실 거죠? 민준이의 눈에는 미안함도 슬픔도 없었어요.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가족 여행도 다정한 말들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민준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마지막으로 묻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제가 민준이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이에요.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엄마가 죽어줘야 제가 살 수 있어요. 민준이가 저를 더 세게 밀었습니다. 저는 발을 헛디뎠고 차가운 바람과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절벽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민준이와 미정이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어머니, 차가운 바닷물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히고 일식이 흐려졌어요. 아, 이대로 죽는구나. 30년 동안 키운 아들에게 버림받고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어떻게 내가 목숨 바쳐 키운 아이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가. 이런 식으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가운데서도 저는 필사적으로 물 위로 올라오려고 발버둥 쳤어요. 다행히 파도에 떠밀려온 양식장의 부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파도에 떠밀려 작은 갯바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추위에 떨렸지만 살았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게 사람이야 뭐야? 갯바위에서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한 것은 조상훈이었어요. 근처 바다에서 배를 몰고 어업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건장한 체구에 인상도 좋으신 분이었어요. 아줌마, 괜찮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저를 업고 자신의 배에 태워주었습니다. 배 위에서 담요를 덮어주며 따뜻한 차를 마시게 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이렇게 낯선 분이 저를 구해주다니. 세상에는 아직 선한 사람들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혹시 배에서 떨어지신 건가요?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실족해서 바다에 빠졌어요. 일단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상훈 씨는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고 며칠 동안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상훈 씨, 정말 감사합니다. 목숨의 은인이에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민준이는 분명 저를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벌써 보험금을 타려고 온갖 수속을 밟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살았어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상훈 씨,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며칠만요. 상훈 씨는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지만 제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준이와 미정이의 본색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획을 말이에요. 30년 동안 속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민준아, 내가 엄마를 배신했지만 엄마는 너보다 똑똑하단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저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는 단순한 감정적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것이었어요. 상훈 씨는 제가 회복되는 동안 계속 곁에서 도와주었습니다.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요. 참 고마운 분이었어요. 아들에게는 배신당했지만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드러나는 본색. 병원에서 나온 저는 몰래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민준이와 미정이의 뒤를 밟아보았습니다.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본 광경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보험회사며 변호사 사무실이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더군요. 어느 날 민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카페에서 보험회사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갑자기 바다에 빠지셔서 정말 충격이에요. 시신은 못 찾으셨다고요? 네. 바다가 너무 험하고 깊어서요. 해경에서도 몇 주째 수색을 했는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의 연기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슬픔에 잠긴 효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출하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미정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정말 자애로우신 분이셨어요. 이 명하였던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셨거든요. 친아들처럼이요.
저는 민준이를 친아들보다 더 사랑했는데 말이에요. 보험회사 직원이 가고 나자 민준이와 미정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휴, 드디어 끝났네. 이제 보험금만 나오면 돼. 역시 어머니가 법적으로 호적에 올려놓은 게 신의 한 수야. 이제 다 내 거잖아. 연금도 있고, 집도 있고. 우리 이제 진짜 부자네. 제가 몰래 테이블 위에 올려둔 녹음기에 이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물에 빠져 죽었을까? 혹시 살아있는 건 아니야? 미정이가 불안해하자 민준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확실히 죽었어. 내가 직접 밀었고,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 살 수가 없어. 게다가 수영도 못하잖아. 다행이다. 그럼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네. 두 사람은 제 추도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신용만이었지만요. 사람들에게 효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추도식 준비했어? 응. 3일 후에 사람들이 많이 올 거야. 어머니는 지인들에게 인기가 좋으셨거든. 좋아. 그럼 그때 더 슬픈 척 해야겠다. 이 대화들을 들으면서 저는 분노보다는 허무함을 느꼈어요. 30년 동안 제가 사랑했던 아이가 이런 아이였다니 정말 제 눈이 멀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녹음 파일, 그리고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준이가 보험금 수령 절차를 알아보는 동안 저는 더 큰 진실을 파헤쳤어요. 정말 이것만으로 끝일까? 민준이의 과거를 조사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뜻밖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더 깊은 진실. 어느 날 낯선 여성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해요. 민준 씨의 전 부인입니다. 전 부인이요. 저는 민준이가 결혼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수진이와 만난 카페에서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수진이는 여인 얼굴에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어요. 민준 씨와 5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효자라고 소문도 났고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수진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알던 민준이와 똑같았어요. 결혼 초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점점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어떤 본성을요? 도박이요. 그리고 폭력? 수진이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썼어요. 제 명의로 대출도 받고 심지어는 저와 아이에게 보험을 걸었어요. 보험을요? 네. 고액 보험이었어요. 그리고는 사고를 가장해서 저희를 죽이려고 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민준이가 저에게만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일을 벌였다는 거잖아요. 증거가 있어요? 다 있어요. 보험 가입 서류, 사고 조작 시도 기록, 그리고 폭력 기록까지. 수진이가 가져온 서류들을 보니 정말 끔찍했어요. 민준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뉴스에서 어머니가 바다에서 실종됐다는 소식을 봤어요. 그런데 민준 씨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연기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연기라고요? 그 사람은 진짜 슬픔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와 이혼할 때도,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전혀 감정이 없었거든요. 수진이의 증언은 정말 소중했어요. 민준이가 연쇄적인 보험 사기꾼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이의 진짜 모습,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네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네. 이제 민준이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민준이가 다른 사람들을 속이게 둘 수는 없었어요. 심판의 날. 드디어 민준이의 거짓말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경찰서에서 정식 수사 협조를 위한 면담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실종 신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이 좀 더 자세한 증언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경찰서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여전히 슬픔에 잠긴 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종 당일 상황을 다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찰관이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거제도 둘레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경치가 좋다며 절벽 가까이 가시더라고요. 저희가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멋진 곳에서 사진 남기고 싶다고 하시다. 그만. 그때였어요. 조사실 문이 열리며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만 거짓말해, 민준아! 조사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경찰관과 민준이, 미정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민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래, 나다. 네가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렸던 그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직도 거짓말을 계속할 거야? 저는 준비해온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내가 한 말이 다 들어있어. 녹음기에서 민준이와 미정이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의 보험금과 연금이 필요해. 확실히 죽었어. 내가 직접 밀었고 어차피 내 친엄마는 따로 있어. 조사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경찰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윤경숙입니다. 민준이가 말하던 그 실종된 어머니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민준이가 저를 보험금 때문에 죽이려고 했어요.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렸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수진이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분은 민준이의 전부인 김수진 씨예요. 민준이는 과거에도 부인과 아이에게 보험을 걸고 죽이려고 했어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와 아이에게 고액보험을 걸고 사고를 가장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다행히 제가 눈치채서 도망갔지만요. 조사실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민준이는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아, 이제 끝이야. 경찰관들이 수갑을 준비했습니다. 한민준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준이가 수갑을 차려는 순간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어 아이처럼 울부짖으며 빌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널 키우면서 나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 하지만 넌 그 사랑을 배신했어. 엄마, 제발요. 저 정말 반성할게요. 제가 진짜 미쳤었나 봐요. 반성은 감옥에서 하렴.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절규했어요. 엄마, 난 당신 친아들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30년간의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내 친아들이 아니어도 난 널 내 아이로 키웠다.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넌 내 가슴에 칼을 꽂았구나. 혈연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사랑이야. 근데 넌 그 사랑을 배신했어. 민준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미정이도 체포되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압박감에 살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사람 죽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너희는 대가를 치러야 해! 민준이와 미정이가 끌려간 후 경찰서는 한동안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와 미정이는 재판에서 각각 12년과 8년을 선고받았어요.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문서 위조 등 여러 가지 죄목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진이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민준이의 과거 범행들이 모두 드러났거든요. 피고인 한민주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험 사기를 저질러 왔습니다. 판사의 선고를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30년 동안 키운 아이가 감옥에 가는 걸 보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정의였어요. 민준이가 저지른 일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준이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사랑을 몰랐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하지만 감옥에서라도 진짜 반성하길 바란다. 그것이 민준이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이제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들은 감옥에 갔고 남편도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상훈 씨가 가끔 안부를 물어보러 오거든요. 진정한 생명의 은인이시죠. 경숙 씨, 그 후로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상훈 씨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목숨을 구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아직 선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요즘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보험 사기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운 분들이 고마워할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다행입니다. 민준이에게는 편지를 한 번 보냈어요. 감옥에 들어간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다. 너도 그곳에서 진짜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오길 바란다. 그때가 되면 다시 이야기해보자. 앞으로 제 인생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듯이 끝까지 진실을 위해 싸우시고 새로운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꾹 눌러주시면 이 황금 두꺼비가 재물과 건강, 행복을 들고 당신께 찾아갑니다.